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행 처리와 거부권으로 이어진 7월 국회의 모습이 다시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송영훈, 조연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죠. 네, 8월도 쳇바퀴 정쟁이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앵커 멘트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쳇바퀴라는 표현을 몇 번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임시국회 첫날 이번엔 또 노란봉투법을 야당에서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불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노란봉투법을 흔히 근로자 대 기업의 문제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근로자 대 근로자의 문제고 전체 근로자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란봉투법이 결국에는 근로자의 파업을 더 쉽게 하겠다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2022년, 재작년 기준으로 13.1%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300인 이상 사업장,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장에 노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2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37% 정도 되고요.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0.2%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1%가 채 안 됩니다. 즉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상위 10% 근로자를 위한 법안인 것이죠. 이 대기업에서 노조의 파업이 쉬워지면은 결국은 대기업은 그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협력업체, 하청업체에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0%의 근로자들,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제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2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여당이고요. 야당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몇 번이나 입장을 냈고 이번에도 이제 단독으로 의결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노란봉투법이 진정 민생 관련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는 이번 사실상 그동안 법원에서 인정했던 실질적인 관리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판례의 연장선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가 확대되지 않으면 사실상 원청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원청사들이 하도급 업체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그 파업 행위에 대해서 모든 손해배상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관련자들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관련해서 많은 노조 관련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우려 때문에 이러한 노란봉투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부분 조금 더욱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노란봉투법을 야당에서 단독 처리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해병특검법, 방송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을 포함해서 총 7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해병특검법에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또 요구하겠다라는 의견이죠.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으로 한번 제2요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21대 국회에서 제2요구돼서 국회에 되돌아와 부결되고 폐기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민생 법안이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상위 10%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고 결국 그 상위 10% 근로자의 파업이 쉬워지면은 나머지 90%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전체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법이 그대로 개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만 원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결국 13조 3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도 제2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나머지 법안들과는 조금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2요구를 해도 되지만 25만 원법 같은 경우는 조금 국민들로부터 이 민생 현장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많이 경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민생 현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세제라든가 이자라든가 또 신용이라든가 그런 그 민생 대책 패키지와 함께 제2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그 휴가 중에도 통영중앙시장 민생 현장에 방문을 하셨던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그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이 계획대로라면 정부에 이송된 다른 법안들도 거부권, 재표결, 폐기 수순을 계속해서 밟게 되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미 지난 국회에서 경험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아마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이 민생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총선에서 발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걸 민생 법안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이 개원 초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뭐 대응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적인 반대만 일삼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를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온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좀 집권 여당이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실 여야 모두가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날씨만큼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폭염에 뭐 전기료 줄여야 한다, 누진제 완화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여야가 좀 맞잡자, 이야기를 하자라는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과연 물밑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대치를 풀어나갈 만한 접촉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야가 빨리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시원한 소식을 드려야죠. 예. 지금 오늘만 해도 그 경기도 양평이 39.2도였나요? 맞아요. 어제 여주가 40도 40도. 정말 예. 더웠는데 그 저희가 이렇게 더워도 스튜디오 안에는 에어컨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께서는 에어컨, 선풍기 마음대로 못 쓰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분들 전기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대책은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빨리 손잡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 폭염 전기료 대책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민주당이 탄핵소추나 특검 또는 그 이미 거부돼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이런 부분 빨리 좀 들여다보고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말한 이런 부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 외에도 간호법이나 뭐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아무래도 여야가 좀 합의해야 하는 법안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민생 대책까지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발의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정부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야 모두 일정 부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속히 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한해서만큼은 민생 법안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 포함해서 예. 하나의 물꼬가 트게 된다면 다른 법안, 민생 법안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기료 대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고 보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그 부분 역시 여야 모두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집권 여당의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이슈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을 했고요. 또 전략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친한계 인사들이죠. 인선을 좀 셋으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략부총장이나 조직부총장 이런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당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방향성이 비슷한 분들이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느 정당이나 그렇고요. 뭐 대통령도 집권을 하면은 자신과 국정 철학이 비슷한 분들을 내각에 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것은요. 예. 이분이 이제 친한으로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예.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일정한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부분이 더 큰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질문에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개파색이 조금 옅은 서범수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 것이라든가 예. 또 그 친한으로는 평가받지 않는 그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된 것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통해서 어떤 급격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을 하면은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독식을 하거나 급격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겠다 이런 차원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친한 중심으로 당내 분위기를 개선할 수밖에 없겠죠.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직부총장 자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부총장 자리는 사실상 당 내에서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당협위원장이 상당 부분 친윤계로 구성되어 있던 사정을 살펴봤을 때 친윤계로 구성된 당협위원장을 당무감사를 통해서 교체 내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음 차기 지선을 앞두고 그러한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면 친한계로서의 그런 체제가 더욱더 구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많이 나왔던 말은 그래서 당내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물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 조경태, 권성동 의원 오늘 오찬 같이 했다고 전해지고 이제 뭐 4선 이상 중진들 만나면서 이야기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리더십 좀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관측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의 많은 원내외 인사들로부터 말 듣고 또 그다음에 설득을 당하고 또 설득하고 예.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그 황우여 비대위 멤버들과의 오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6선의 조경태 의원, 5선의 권성동 의원과 오찬이 있었고요. 내일은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그리고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이 5선 의원들과 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4선 이상 의원들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쇄 회동을 하면서 당내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을 하고 또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멤버 중에 전당대회에서 겨뤘던 나경원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5선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휴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그 일정이 조율이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도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전대에서 겨뤘던 나경원 의원 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과는 좀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그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풀고 앙금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황우여 비대위와 만난 자리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사퇴한 정점식 전 이제 같이 함께하지 자리에 안 왔고 또 뭐 뇌관이라고 한다면 제3자 특검법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그런 다른 목소리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좀 아우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그 오찬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그렇습니까? 그 전날에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본인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사퇴한다고 밝힌 마당에 그 오찬에 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구한 그 억측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선의 경륜이 있는 중진답게 저는 그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오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특검법을 연거푸 발의를 하면서 계속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걸 고집을 해왔거든요. 그 특검 법안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어떤 에드벌룬을 띄우는 제스처는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계속 제3자 추천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하거든요. 예.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춰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당내를 일정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지표가 당내 목소리를 얼마만큼 잘 모으느냐도 있겠지만 대야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한 이유가
대야 투쟁을 잘할 수 있는 인물로 꼽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대표께서 선출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지도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3자 추천의 경우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 부분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예. 물론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도 물밑에 잠겨 있는 가라앉아 있는 친윤계를 어우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각종 특검법이 불거지게 되고 대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어찌되었건 자기들의 우군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친한과 친윤을 포함한 집권 여당 세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염두에 두고 행보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연임에 한 발 더 다가간 모양새인데요.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 무려 86.97%로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20%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인데요. 어대명 흐름이 워낙에 확고해서 전대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제가 방금도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을 드릴 뻔하다가 잠시 주저했는데요. 예. 그만큼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지난번 전대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90%를 넘는 게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소 투표율이 저조한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예. 특히 호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득표율이 낮은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7일, 18일경에 이루어지는 ARS 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투표율을 살펴본 다음에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흥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종적인 내용도 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워낙에 높은 득표율 그리고 그에 반해서 좀 저조한 투표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투표율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많이 낮죠. 2021년에 송영길 대표를 선출할 때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42%대였습니다.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때 37%대였어요. 현재는 누적으로 권리당원 투표율이 26%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이상 하락을 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ARS 투표율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ARS는 능동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던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해도 재작년 투표율까지는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대표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도 투표율이 안 올라가요. 그건 왜 그런가? 결국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최고위원 선거마저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명의 후보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재명 대표를 내가 지키겠다. 어떻게 더 잘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 주말에도 호남의 당원들이 예. 민주당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일극 생태계에 대한 일종의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경기 이쪽 지역 순회 남아 있잖아요. 최고위원 순위 보면 사실 초반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앞서 나가다가 김민석 의원이 이제 역전도 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럼 그 체제로 구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석 최고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 이미 호남 경선을 거친 이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체제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많은 득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많은 당원들께서 지금 이재명 사실상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 이력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되면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한준호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호남 경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 3위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호남의 득표를 통해서 아마 당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셨던 예. 경기와 서울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검찰의 통신 조회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월에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 그리고 보좌진들, 언론 관계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7개월 뒤에 통지가 된 건데요. 이를 두고서 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전방위 사찰이다. 검찰은 단순히 가입자 조회를 한 거다.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 우리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아니고 예.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해서 그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피의자가 있어요. 그 피의자의 일단 통신 기록을 적법하게 확보를 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쭉 나옵니다. 그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수사 가치가 있는 통화 내역이 어떤 것을 가리려면은 그 번호로만 되어 있는 기록에 대해서 이게 누구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고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2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 누구 건지를 확인을 하면요. 그 당사자한테는 그 원래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예. 석 달에 걸쳐서 2번까지 유예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이 유예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에다가 30일을 더해서 최대가 7개월이에요. 민주당에서 이걸 왜 7개월 만에 통지했냐고 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전기통신사업법은 작년에 여야가 합의로 개정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21명이 투표를 해서 219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7개월 만에 통보했냐라고 묻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인증샷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만 확인이 된 거예요. 나머지 정보는 조회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통신 사찰을 했다, 야당을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침소봉대입니다. 예, 검찰에서는 단순 통신 가입자 조회였다. 통화 내역도 조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관련 법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개월씩 2차례에 걸쳐가지고 유예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요건이 분명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한다라든가 아니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한정해서 3개월씩 유예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 거의 사실상 3,000명이 넘는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초등학생 딸까지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3개월씩 유예를 했을까요? 과연 그 초등학생 딸이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통신 조회에 대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도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까지 그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이원석 대검 총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짧게만 20초만 예.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있었던 사안에서는요. 당시에 공수처가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다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입자 정보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사안이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송영훈, 조현삼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